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연히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올해 80살을 맞이하신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지난달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과 나눈 3시간의 대화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헤쳐나가며 자식 넷을 키우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80년을 살아보니 말이야. 그분은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늙는 게 무섭다고 하지. 하지만 늙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늙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서운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노년에 4가지 큰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웠어. 이 경험은 100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지혜라네. 박 어르신의 눈빛에는 80해를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오늘 여러분께 그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노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귀중한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영수 어르신이 들려주신 노년의 4가지 고통과 그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건강의 상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고통. 박 어르신의 이야기, 65의 충격. 내가 65살이 되던 해였지. 박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하셨습니다. 그해 봄 나는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하려고 집을 나섰어. 서울 남산을 매일 오르는 게 내 일과였거든. 그런데 그날따라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는 거야.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박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는 즉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 젊을 때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몸이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몸이 따라주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고통이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건강 상실의 구체적인 증상들. 박 어르신은 자신이 경험한 건강 악화의 신호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만성 피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2-3시간만 일해도 기진맥진하더라고.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회복도 느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소화 기능의 저하. 예전에는 뭐든지 잘 먹었어. 삼겹살도 소주도 거뜬했지. 그런데 60 넘어가니까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밤에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불편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집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 저하. 젊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잠이 부족한 것 같아.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 구조가 변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근력과 체력의 감소. 요즘 젊은이들이 근손실이라고 하던데 나도 딱 그게 왔더라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쌀 한 가마니 들어 올리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10kg짜리 쌀포대도 무겁게 느껴져. 의학 용어로 근감소 사르코펜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박 어르신의 100만원짜리 해결책.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 아, 이제 나도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대신 내 몸과 화해하기로 했지. 박 어르신은 건강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들을 개발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 아침 6시의 규칙.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나? 침대에 앉아서 5분 동안 심호흡을 하는 거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해. 오늘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말이야.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명테이션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물 한 잔의 기적.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말이야. 이게 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거든. 박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시작한 후 변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천, 30분 산책의 힘.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 동안 동네를 걸어.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주변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3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근력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실천, 한 끼 건강 밥상. 하루 3끼 중 최소한 한 끼는 정성껏 차린 건강 밥상을 먹어.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말이야. 화려할 필요 없어. 그냥 정갈하고 균형 잡힌 식사면 충분해. 박 어르신은 특히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에너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10시 이전 취침.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치워. 그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 준비를 해. 처음에는 잠이 안 왔지만 이것도 습관이 되니까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부산의 김철수 씨 사례 박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지인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내 친구 중에 부산에 사는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나보다 2살 어린 78살인데 65대까지만 해도 건강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병원에서는 약을 한 보따리 처방해줬고 김 씨는 처음에는 약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수한테 말했지.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줬어. 철수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 6개월 후 김 씨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철수는 이제 나보다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해운대 해변을 걷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일찍 자고. 그 친구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형님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건강상실 극복의 핵심 원칙. 박어르신은 건강 회복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은 두려운 일이야.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건강을 잃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완벽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 하루 5분 심호흡부터 시작해. 그 다음 주에는 물 한 잔 마시기를 추가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10분 걷기를 더해.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습관을 쌓아가는 거야. 둘째, 일관성이 강도보다 중요하다.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게 훨씬 좋아.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 꾸준함이 답이야. 셋째, 내 몸의 신호를 듣는다.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고 말하면 무시하지 마.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SOS야. 젊을 때는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돼.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울해지기 쉬워.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내 몸은 여전히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여러분, 건강의 상실은 노년의 첫 번째 고통이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은 아닙니다. 박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고통, 경제적 불안, 돈이 떨어지는 공포. 박어르신의 고백, 통장 잔고의 공포. 박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건강 문제보다 더 무서웠던 게 돈 문제였어. 젊을 때는 일하면 돈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수입이 뚝 끊기는 거야. 저축해둔 돈과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불안하더라고. 박어르신은 40년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저축했지만 은퇴 후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65세 은퇴했을 때 통장에 3억 원이 있었어. 이 정도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병원비,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 손주들 용돈. 생각보다 돈 나갈 곳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안의 구체적인 양상들. 첫째, 고정 수입의 상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만 해도 빠듯한데 거기다 병원비까지 나가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전체 노인의 약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70살 때 무릎 수술을 했어.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리고 수술 후 재활치료비, 약값. 1년 동안 의료비로만 거의 500만 원이 나갔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돌발적인 질병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미안함. 제일 괴로운 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아들이나 딸한테 얘기해야 하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부모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괴로워.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서의 자존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심리적 위축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는 거야. 만약 90까지 산다면, 100까지 산다면, 그까지 돈이 남아있을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비용은? 이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 사례. 박 어르신은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자라는 분이 있어. 올해 74살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거든. 젊을 때 식당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까지 졌어. 그래서 60이 넘어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지. 이 할머니는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에 2끼만 먹었어.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그것도 아주 검소하게.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먹고 평소에는 김치하고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웠지. 옷도 10년 넘은 걸 계속 입고. 더 안타까운 것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작년에 순자 씨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고 있다가 결국 119에 실려갔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를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박 어르신의 100만 원짜리 재정관리 비법. 나는 70이 되던 해에 깨달았어.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나만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지. 첫 번째 원칙, 3분할 시스템. 내가 가진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이건 응급 상황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돈이야. 전체 자산의 30% 정도. 두 번째는 생활비 계좌. 매달 쓸 돈만 여기에 넣어두는 거야. 전체의 50%. 세 번째는 여유자금. 손주들 용돈이나 경조사비, 취미활동비로 쓰는 돈. 나머지 20%.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두니 돈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원칙, 가계부 쓰기. 처음에는 귀찮았어. 이 나이에 무슨 가계부냐고 생각했지. 하지만 써보니까 정말 유용하더라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어. 박 어르신은 스마트폰 앱이 아니라 종이 가계부를 씁니다.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두뇌 활동에도 좋고 손으로 쓰면서 이 돈을 정말 써야 하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 세 번째 원칙, 고정비 최소화. 월세를 내고 살다가 아주 작은 전세로 옮겼어. 보증금은 조금 들었지만 매달 월세 나가는 게 없으니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더라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제도 제일 저렴한 걸로 바꾸고 케이블 TV도 끊었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절약되더라고. 네 번째 원칙,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기. 완전히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영원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 동네 아파트 경비 일을 주 3일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 박 어르신은 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해. 다섯 번째 원칙, 자녀와 솔직한 대화. 75대 자식들을 다 불러보았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지. 아빠는 앞으로 너희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설명했어. 처음에는 자녀들이 놀랐지만 오히려 더 안심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큰아들이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고 딸은 병원비가 나오면 절반을 내주기로 했어.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거야. 광주의 최영호 씨 성공 사례. 광주에 사는 최영호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예순에 퇴직했는데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다 날렸어. 투자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65부터는 거의 무일푼으로 살았지. 최 씨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폐지를 주워 팔고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도 매달 3만 원씩을 저축했어. 하루에 1,000원씩.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걸 5년 동안 모으니까 180만 원이 되더라고. 그리고 최 씨는 그 돈으로 작은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노점이었는데 맛있고 친절해서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영호는 70살인데 그 노점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 70살에 창업한 거지.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방법이 있다고. 경제적 불안 극복의 핵심, 박 어르신은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첫째, 수익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라. 모르면 불안해. 알면 대처할 수 있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라. 체면 차리느라 돈 쓰지 마. 이제는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해. 명품 가방 하나가 한 달 생활비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 셋째,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나가. 건강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 건강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결국 건강관리가 가장 확실한 재테크야. 넷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라. 완전히 놀지 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계속해. 돈도 돈이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준다고. 다섯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자식들도 부모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여러분, 경제적 불안은 두렵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현명한 재정관리와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 외로움, 홀로 남겨지는 고통. 박 어르신의 눈물. 아내를 떠나보는 날, 박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75살 때 아내를 잃었어.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었어.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지.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됐어.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어.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신 적은요?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로움의 구체적인 양상들. 첫째, 배우자의 상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라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5%가 배우자를 잃은 상태로 홀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둘째, 친구들의 상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 작년엔 중학교 동창 셋이 세상을 떠났어. 올해도 2명이 갔고 장례식장에 가면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박 어르신은 젊을 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 20명 중
지금은 6명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자녀들과의 거리. 자식들은 다들 바빠.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고, 딸은 미국에 살고, 둘째는 부산에 있어. 명절이나 생일 때나 만나지. 그나마 전화라도 자주 하면 다행이야.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화와 지리적 분산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역할의 상실. 젊을 땐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어. 직원들도 많이 거느리고 거래처 사람들도 날 찾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날 찾지 않더라고.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괴로웠어. 인천의 박순희 할머니의 비극 박어르신은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순희라는 할머니가 있었어. 내 아내의 친구였지. 79살이었는데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어. 박 할머니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순희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나가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이게 전부였지.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하고 끊고. 결국 박 할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혼자 집에서 쓰러진 채 3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 순희 씨는 외로움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어. 만약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박 어르신의 100만 원짜리 외로움 극복법. 아내를 떠나보낸 후 한 달 동안 나는 폐인처럼 살았어.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늙은이가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를 시작했어. 첫 번째 실천. 매일 아침 외출 의무. 나는 나 자신에게 규칙을 만들었어. 매일 아침 10시까지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야. 갈 곳이 없어도 일단 나가. 동네를 걷든 공원에 가든 마트에 가든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우울해지거든.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햇빛을 쬐게 되며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동네 노인정 참여. 처음에는 노인정 가는 걸 꺼렸어. 나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박 어르신은 이제 거의 매일 노인정에 갑니다. 거기 가면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영수 씨 오늘은 왜 안 왔어? 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게 정말 힘이 돼. 세 번째 실천. 자원봉사 활동. 76부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댁에 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박 어르신은 다른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면서 깨달았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걸.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게 나한테 큰 의미가 있었어. 네 번째 실천. 디지털 소통 배우기.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 하지만 딸이 가르쳐줘서 카카오톡을 배웠지. 이제는 자식들이랑 매일 메시지 주고받고 손주들 사진도 보고 영상통화도 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를 넘어 가족,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랑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해. 손주들 얼굴도 보고 딸의 일상도 들을 수 있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지. 다섯 번째 실천, 반려동물 키우기. 작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 이름은 복순이야.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개냐 했는데 키워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아침에 눈 뜨면 복순이가 반겨주고 산책도 함께하고 말은 안 통해도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가 돼.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6% 낮다고 합니다. 대전의 최민수 씨 극복 사례. 대전에 사는 최민수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심한 외로움을 겪었지. 자식도 없고 형제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혼자였어. 최 씨는 70살 때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 태어난 후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 최 씨는 이제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매주 책을 읽고 토론하며 회원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문화활동도 합니다. 민수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고. 70이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거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걸 깨달았대. 외로움 극복의 핵심 원칙. 박 어르신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외로움에 갇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야. 첫째, 먼저 다가가라. 사람들이 먼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지 마. 내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인사해.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해. 둘째,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을 만들어. 노인정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동호회든 규칙적으로 가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겨. 셋째,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롭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용기 있는 거야.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나 좀 외롭다. 시간 나면 연락해줘 하고 솔직하게 말해. 넷째, 누군가를 돕는 활동을 하라. 역설적이지만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외로운 사람을 돕는 거야.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든 좋아.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돼. 여러분, 외로움은 무서운 고통이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통, 무의미함,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고통. 박 어르신의 고백,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박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3가지 고통도 힘들었지만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건 바로 이거였어.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야. 박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 동안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나는 사장이었어. 직원들이 나를 필요로 했고 거래처 사람들이 나를 찾았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명확했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은 혹시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실존적 질문은 노년기에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무의미함의 구체적인 양상들. 첫째, 직업적 정체성의 상실. 나는 박영수 사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박영수가 된 거야. 명함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직함도 없어. 처음에는 은퇴했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어. 한국 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직업을 잃으면 자아의 큰 부분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가족 내 역할의 변화. 예전에는 가족의 대들보였어. 돈을 벌어오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모셔야 할 노인으로 대하는 것 같아.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하듯이 말하더라고. 부모에서 피부 양자로의 역할 변화는 많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셋째, 신체적 능력의 감소. 예전에는 무거운 것도 들고 높은 곳도 올라가고 뭐든지 스스로 했어. 그런데 이제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자식들이 아빠 위험하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말리더라고.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 넷째, 사회적 관심의 감소. 젊을 때는 내 의견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옛날 생각만 하시네. 시대가 변했어요 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만 하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았어. 울산의 정태수 씨의 비극적 선택. 박 어르신은 무의미함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울산에 정태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야. 퇴직하고 나서 2년 동안은 그럭저럭 지냈는데 3년 차부터 심하게 무기력해지더라고. 정 씨는 매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형,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회사에서는 이미 잊혀졌고 집에서는 짐이 되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 정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태수의 장례식에 가서 나는 다짐했어.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지. 박 어르신의 100만 원짜리 의미 찾기. 77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 쉽지 않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첫 번째 실천, 나의 강점 목록 만들기. 나는 종이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 적어봤어.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적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적어보니까 꽤 많더라고. 박 어르신의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인쇄업 경험과 기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경험, 자식들을 잘 키운 경험,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 습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 아, 나는 아직도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지. 두 번째 실천, 멘토 되기 프로젝트.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로 했어. 동네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제가 젊은 사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지. 처음에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센터에서는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실제 사업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줘. 내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그들이 어르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껴. 세 번째 실천, 평생학습. 70여 달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어. 한국사 강좌를 듣는 거야. 젊은 학생들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공부하면서 느꼈어. 아,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구나.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게 정말 기뻤어. 지난 학기에는 학점도 A를 받았어. 60년 만에 받은 A였지. 네 번째 실천, 자서전 쓰기. 내 인생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 한국전쟁 때 피난 갔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사업하면서 겪었던 일들 다 적는 거야.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박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더라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겨낸 순간들도 많았어. 이 자서전을 손주들에게 남겨주려고 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 5번째 실천, 작은 목표 만들기.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 오늘은 집 앞 화단에 물 주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복지관 가서 봉사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해줘.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상의 목표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제주도 강명숙 할머니의 영감적인 변화. 제주도에 강여명숙이라는 할머니가 있어. 올해 75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야. 강 할머니는 평생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후 혼자 남아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듣게 됐어.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는데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진 거야. 강 할머니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름, 바다, 들판, 돌담. 평생 보아온 풍경들이었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명숙 씨가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어. 할머니의 사진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평생 제주에서 사신 분의 시선이 다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지금 강 할머니는 팔로워 10만 명을 가진 제주 할머니 포토그래퍼로 유명합니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명숙 씨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나는 70 넘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라고. 정말 멋진 분이지. 의미 찾기의 핵심 원칙. 박 어르신은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뀌어. 첫째,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라. 예전에는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하면서 과거에만 머물지 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둘째, 비교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치가 있어.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내심이 있어. 셋째, 작은 기여에서 의미를 찾아라.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할 필요 없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웃음을 나누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어. 넷째,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라. 예전 역할에 집착하지 마. 이제는 사장이 아니어도 돼. 멘토가 될 수 있고, 학습자가 될 수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거야. 다섯째,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인정해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야. 에필로그. 80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박 어르신은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오늘 한 이야기들이 100만 원어치는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억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과찬이야.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어. 이제 내가 왜 매주 여기 찻집에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겠지? 내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찾은 나의 의미야. 노년의 4가지 고통, 그리고 지혜박 어르신은 노년의 4가지 고통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건강의 상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둘째, 경제적 불안. 하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가 중요해.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을 세우면 불안은 줄어들어. 셋째, 외로움.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게 외로운 거야.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노년도 행복할 수 있어. 넷째, 무의미함.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야.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으면 여든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마지막 조언 박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예요. 건강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어요. 나도 찾았고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예요. 내 나이 80.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즐겁게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박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노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독자 여러분께, 여러분 오늘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혹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이 되지만 지혜롭게 준비하면 인생의 가장 평화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경제, 가계부 쓰기, 재정 계획 세우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관계, 일주일에 한 번 가족에게 연락하기, 친구 만나기, 동호회 참여하기, 의미, 자신의 강점 목록 만들기, 봉사 활동 시작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100만 원짜리 인생 조언, 그저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노인들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분들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